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부장 이용락입니다. 지금부터 대전 대성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교목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목님이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해야 할 행사지만은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2022학년도를 시작하게 되어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한 해도 복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귀하신 부모님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협조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 잘 양육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하시는 일들 위에 또 우리 아이들 공부 위에 또 생활하는 곳 성장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저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신 이영래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장 이영래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는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존중받고 선생님들은 존경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도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대전의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망은 학생들의 꿈을 확신에 찬 신념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부모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임종필 대입진학 부장 선생님의 대입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성고등학교 대입진학부장 임종필입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1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깐 멈춰서 보시고 싶은 부분을 더 자세히 보시면 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의학계열 파란색은 현재 집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놨고 서울대의 경우 11명 합격 중에 졸업생이 1명 있다라는 것을 표현드린 겁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와 같이 입시 결과가 있고요. 특히 이 서울대학교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분포는 각각 의학과가 저와 5.34등급까지 서울대학교 3.56,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각각 내신 아주 낮은 학생이지만 합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우 제가 수시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1단계에 통과한 학생이 총 14명이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내신 분포는 이와 같고 3등급 학생이 2명이 통과했고 그 중에는 인기학과인 재료공학과에 통과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전 대성고등학교의 종합전형, 특히 서류전형이 매우 준비가 잘 돼 있고 우수성이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도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이 30명이었습니다. 내신 분포는 이와 같고 종합전형에서 특히 3등급 학생이 6명이 통과했는데 아무리 요즘 종합전형을 블라인드 평가한다 하더라도 대전 대성고등학교가 서류 전형만으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이 3등급 대학생까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 3.93등급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4.44등급까지도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까지 합쳐진 내신 분포를 보시면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대입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2025학년도 전형을 치르게 되지만 아직 정확한 인원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이와 같이 교과 전형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주로 정시와 이 종합전형을 합친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술도 조금 뽑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특히 교과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시 수능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대입 전형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이 끝에 있는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인터넷 자료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2025학년도에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류 전형에서 매우 준비를 잘하고 있고 학생들의 우수성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비교과 영역의 반영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서 매우 우수함을 잘 드러내고 있고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교과 세특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이 저희는 평가에 최적화된 그런 잘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상위 대학에서는 정시 40% 이상 모집을 하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2025학년도에 가면 정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주요 대학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정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시 준비가 대학 입시에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첫걸음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수능의 성적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작년의 경우는 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각각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 점수가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등급은 모의고사 성적과 다릅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학생들이 틀리는 개수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모의고사 때 주로 2-3개 정도 틀리는 학생은 수능장에 가도 2-3개 정도 틀립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에서의 2-3개를 틀렸을 때의 등급과 실제 수능에서의 등급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경우 수학은 가형, 나형으로 예전에는 문이과가 나뉘어서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형, 이과의 경우에는 원점수 1등급 컷이 92점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문과 수학의 경우는 84점 등급 컷이 낮았습니다. 특히 문과의 경우는 문제가 좀 더 쉬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2020학년도에서는 통합이 되면서 통합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 공통 선택 과목이 달라지지만 등급은 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전에 수학을 잘 못하는 문과 학생들이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시면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한 과목의 등급 컷보다 이과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좀 더 낮지만 같은 1등급을 받았다, 더 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최상위 등급에서는 오히려 확통이나 문과 학생들이 응시하는 거를 좀 벗어나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문과 학생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불리한 표준 점수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실제로 작년에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과 경쟁해서 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과 학생들이 건국대 라인을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문과 또 경영 경제 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최상위 대학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면서 지원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차 지원의 비율이 약 27%, 즉 이과 학생들, 과탐을 응시한 학생 중에 문과 쪽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 또 연대 이하,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을 따졌을 때는 50%에 육박하는 인원이 응시자에서 교차 지원을 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지원자고요. 합격자는 더 높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 지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 대성고등학교가 저희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아이가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하실 부분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점수가 맨 밑에 보시면 정답률이 나와요. 이것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본인이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본인의 약점, 어떤 부분이 점수가 잘 안 오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3학년 때 고득점으로 가는 아이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의 경우 2, 3등급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당시 내신이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점대 초반의 학생이 저희 학교에서는 인서울이 가능한 그런 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는 제가 담임이었었는데 이 학생의 경우 정시에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분석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학생의 수학의 정답률을 보시면 계산이나 이해 부분에서는 거의 틀리지 않는 학생입니다. 실수가 거의 없는 학생이죠. 근데 추론이나 문제 해결력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답률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 학생이 실제 수능에 가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초에 일찍 정시를 빨리 더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학생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정답률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학생이 고른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학생이 공부를 고르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국어 성적이 고르게 조금씩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높은 득점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이와 같이 높은 등급을 얻었고 이 학생은 실제로 정시에서 수시를 지원을 했지만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걸 전혀 응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시에서 연세대학교를 합격한 사례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학생은 최근 학생인데 영어 성적, 탐구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특히 보시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수학 정답률을 보시면 거의 실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내신이 3점대였습니다. 3점 초반인데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수시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패턴인데요. 일반적으로 3등급 대 학생이 일반고나 다른 자사고의 경우에는 정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3등급의 학생은 높은 대학부터 쓰기도 하지만 낮은 대학을 쓴다면 지방권 대학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는 뭐 한기대도 쓰기도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 이 3등급 대 학생은 지원 패턴이 초창기에는 본인이 자기 실제 수능장에 가면 울렁증이 있어서 시험을 잘 못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학생의 상담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 학생이 수학에서 만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과연 울렁증이 있는 학생이 수학 만점을 이렇게 여러 번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실제 수능을 잘 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정시 성적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수시 지원을 되게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학생은 본인은 경희대까지 써보겠다라고 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경희대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실제 지원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2장을 썼어요. 종합전형 논술,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까지 썼고요. 그 외에 그 과학기술원,
3군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3점대 학생이지만 실제 서울대 1단계를 통과한 그 재료공학과 통과한 학생이었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올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성적은 전체 입시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높은 득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의 약점을 또 찾아서 실제 수능에서 높은 득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 수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서울대를 합격하는 등 3점대 학생이 되게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고에 오신 학생들 1학년 때부터 영어, 특히 수학 이 두 개 과목은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 두신다면 3학년 때 대입 지원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지원 패턴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모의고사 관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적표에서 분석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등급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실제로는 응시자 풀이 실제 수능과 다릅니다. 그렇다 보면 원점수가 이 학생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점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점수가 실제 수능에서는 몇 점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영역별 점수를 잘 분석하고 이 학생이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유도하게 되는데 실제 이런 영역 점수는 성적표에 뒤에 보시면 영역별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틀렸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시험 모의고사를 보면 그 당일날 이와 같은 문항정보표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시험 끝난 즉시 무엇을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점수,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도 분석함으로써 바로 피드백해줘서 바로 본인의 실수를 바로 인지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성적은 입시, 최상의 입시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현재 2학년부터 개선된 것이 적용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주요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에는 이런 질문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서류를 갖춰 놓으면 나중에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학생들에게 요거는 학교 생활 중에 차근차근 제가 알려주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어떤 식으로 보여야 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지도 차후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일반고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기하, 심화영어, 또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이와 같은 고급 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응시자 그 과목을 또 선택해서 응시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통해서 블라인드가 되더라도 이 고등학교가 얼마나 우수한 학교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공동체 역량, 이게 인성 부분인데 이런 것을 평가한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대학에서 실제 학생을 선발했을 때 이 학생이 대학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얼마나 잘 연구를 활동을 할 것인지를 종합전형에서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했는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풍부한 경험을 유도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분석적 사고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럼 학생은 이것을 통해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분석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다른 좀 비판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나중에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이런 창의적인 사고가 이 학생의 성장,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저희는 1학년 부장님이신 이용락 부장님과 함께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점들을 잘 유념해서 학교 생활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생활 잘 적응하고 그리고 2학년, 3학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응원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입진학부장 임종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학년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반 담임 선생님 김경근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수학이십니다. 2반 윤슬기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한국사입니다. 3반 유지후 선생님입니다. 담당 과목은 사회입니다. 4반 송광성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5반 박종훈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6반 신송일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7반 금아영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8반 정선미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9반 강기웅 선생님입니다.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10반 박성은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영어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학사 일정과 일과 운영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3월 달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게 되고요. 4월 초에는 학부모님들께서 담당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4월 25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고요. 5월 달에는 체육한마당과 현장체험학습, 그리고 6월 달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부산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28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7월 달에는 아이들의 대성한마당, 경시대회, 학술제 등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 올해부터 교육과정 자율주관으로 해서 아이들의 융합수업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들은 본교 사정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학기입니다. 2학기는 8월 16일 날 개학식을 시작으로 해서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13일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10월 13일부터 2학기 중간고사, 그 이후부터 체육 한마당이 있고요. 수학여행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최대한 추진을 하려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건강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기말고사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성 한마당 학술제, e스포츠 대회 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0일 날 겨울방학이 됩니다. 네, 1학년 일과 운영표입니다. 1학년은 7시 50분에 등교를 시작으로 해서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12시 1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후 3시간의 그 수업을 한 다음에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소를 한 이후 4시 10분부터 8교시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6시 5분부터 저녁 식사를 해서요. 7시까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이후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안내는 생활지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활지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명문가의 교육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녀를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자비이고 아버지의 엄격함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비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교의 생활지도는 규율 준수, 그리고 학교 생활의 어떤 학습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엄격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무조건 혼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규율을 준수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것이 몸에 익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과 좀 더 즐겁게, 더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대학에서도 이렇게 성실성과 그 다음에 규칙 준수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평가 요소는 수도권 6개 대학에서 나오는 평가 요소를 다시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5개의 대학,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그리고 건국대 이 5개에서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해서 새로운 평가 요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에 성실성과 규칙 준수가 있고 아이들은 저절로 몸에 익혀진 그러한 성실성 그리고 규칙 준수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 훨씬 유리한 그러한 생활기록부 및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규칙 준수와 관련해 가지고 자율학습 그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밴드에도 공지를 했듯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정당한 감독교사의 지시라는 표현이 조금 기준이 모호하다 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감독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경우 그것도 5점에서 3점으로 낮춰서 영향력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신 규정 그대로이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학생은 누구나 벌점 부여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 밴드에 남겨주신 글에 보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벌점 부여에 대한 소명 기회를 아이들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 요구하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하는 방안 그거에 대해서도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고요.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년부장 및 담임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한 달에 1회 월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규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시 지도입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진학률은 이미 앞에서 대입진학 설명회에서도 그 입시 결과를 보셨다시피 굉장히 우수합니다만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아이들이 고생한 만큼 더 좋은 대학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수업 중에 활동을 더 강화했습니다. 주로 월요일 쪽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강화를 했고요. 왜 월요일인지는 아시겠죠? 저희도 월요일날, 주말에 쉬고 월요일날 이제 출근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월요일에 활동 수업을 조금 더 많이 강화해서 집어넣었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양질의 생활기록부로 만드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무조건 자율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로활동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내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더욱더 잘 챙겨줄 생각입니다. 활동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의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 또는 기초학력에 대한 그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능 대비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수능 모의고사 대비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1학년 때는 방과후 학교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교과서적인 어떤 지식, 교과서 내에 있는 지식과 교과서적인 풀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더 오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때 그 당일날 학교에서 자체 채점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분석표를 만들어서 그 문항 분석표를 당일날 제공을 합니다. 오답 정리는 본인이 어떤 답을 해서 틀렸는지를 기억이 날 때 그때 바로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일날 바로 문학 분석표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까 자율학습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기주도 학습 여건을 최대한 조성을 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더욱더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학년 때 진로와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요. 학생부 전체의 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고등학습에 대한 어떤 완벽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력 향상을 도모를 할 생각입니다. 2학년 때는 학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학력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고요. 주요 과목의 학력을 확보하고 내신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적성, 학생부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학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거의 3학년 수준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플랜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대입진학부장을 맡고 있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3학년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아이들의 그 진학과 그 다음에 진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간단하게 학년 그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정말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면에서 학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톱니바퀴가 3개가 있죠. 하나는 학생이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그리고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학부모님들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빨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갈 때 저희는 아이들은 원하는 그러한 종착점에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빨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깎아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저희 많이 도와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입시 설명회 할 때도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톨스토이가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평생의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이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3가지 질문인데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현재인 만큼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덕을 행하는 일이다. 저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사고 12기 학생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현재에 저희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12기 학생들과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응원과 때로는 많은 조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부모님 연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에서 학부모 연수를 담당하게 된 학생안전부장 김재린입니다. 연수에 참여하시기 전 홈페이지 혹은 학년 밴드에 올려져 있는 연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수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연수입니다. 유인물 3에서 4쪽 내용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규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규제는 2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교육 규제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편성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해서 사실상의 입학 이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관한 규제입니다. 지필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이 규제 대상입니다. 또한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해서도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을 평가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인물에 Q&A를 올려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하나를 꼽아봤습니다.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연수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관한 연수입니다. 유인물 5에서 7쪽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학부모님들이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이 해당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성적 관련, 생활기록부 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및 허용 사례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관한 연수입니다. 유인물 8쪽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이란 권력 또는 힘의 우위, 물리적,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하고 저장하고 전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몸사진,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의도로 합성하고 유포하는 것,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되는 자료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학생들에게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 먼저 학교와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성적인 사항, 어떤 신고가 필요할 때는 경찰 112, 117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및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청소년 자살들은 되게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 여러 사람 앞에서의 비난과 꾸중은 학생들에게 자살衝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고통의 끝,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혹은 보복하려는 동기로 분명한 자살 동기의 자살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이나 게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히 죽음에 대한 환상에 의한 자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예인의 죽음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경우 청소년들은 전염력을 가지고 자살의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한 개라도 있을 경우 담당 교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살 징후 알림이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살 징후 알림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부모님과 자녀의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혹시 자녀들 중 자살 징후가 보일 경우 자살 징후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유인물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보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행위,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교내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요. 신고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한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녀 개인의 행동 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래 활동, 체육, 예술 활동 등을 통해서 또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CCTV, 학생 보호 인력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후 지도, 피해 학생의 적응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 대응 상황이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을 조사하여 긴급 조치를 실시합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요. 가해 학생은 따로 선도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는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때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주변 학생들에게도 조사를 하여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의 심의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 경우 학생들이 서로 상호 화해하도록 유도하고 사항을 종결짓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고요. 만일에 심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동부교육청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조치된 결정에 따라서 그 조치가 이행됩니다. 혹시 이 조치 내용이 뭔가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6번째 연수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해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인 학대, 방임 및 유기 이런 것들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내용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해서도 국번 없이 112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6번 아동학대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신고 전화에 의해서 신고가 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상황과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각 현장에 출동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상담을 통해서 유관기관 등의 관련 정보가 안내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징계권 폐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징계권이란 친권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되겠죠.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마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징계권이었는데요. 그 징계권이 2021년 1월 26일에 기점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부모님의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7번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인물 16에서 17쪽입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인성에 위협을 가하며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예를 보면 교육활동 중에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하고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모욕, 손괴, 성범죄,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그 침해 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수를 들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